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비가 곳곳에 요란하게 내렸죠. 경남 일대 곳곳에서는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 고분군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김해 대성동 가야고분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우 피해가 심각하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맑게 겠지만 경남 지역엔 여전히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 뒤로 일부가 무너진 대성동 고분군이 보이실 텐데요. 고분군을 덮고 있던 대형 천막은 현장 조사를 위해 지금은 치워졌습니다. 붕괴된 고분군 일부는 보행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고분군은 지난 토요일인 21일에 가로 12m, 세로 8m 땅이 칼로 잘라내듯 무너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경남 창원에 530mm, 김해 427.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창원시 산호동 빌라에선 옹벽 일부가 무너졌고 인명구조도 20건가량 발생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사이 800건에 가까운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때 주민 670여 명이 대피했다가 일부 복귀했는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또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 80여 건, 농경재 피해 710여 헥타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은 이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의 피해 지역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나 본격적인 복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에는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 일주도로 삼선터널 주변에 500톤 규모로 추정되는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는 사고는 없었지만 2차선 도로 양방향이 막혀서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은 최근 내린 많은 비로 낙석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부터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늦은 가을인데요. 올해는 단풍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주말 이후 강원도부터 첫 단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이제야 진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6.7도를 기록했습니다. 9월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인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보는 서울 화면 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인데요. 현재 서울 하늘은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합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인데요. 북쪽에 타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동안 한반도 상공을 덮었던 고온 다습한 공기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햇볕의 영향으로 한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는데요. 광주는 28도, 서울과 제주 27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3도 등 전국이 30도를 넘진 않겠지만 평년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10에서 크게는 15도까지 벌어질 걸로 보여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단풍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언제 시작될까요? 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으로 주말 이후 예년보다 3일 늦은 30일에 첫 단풍이 붉게 물들 걸로 보입니다. 이후 오대산 10월 5일, 북한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15일, 한라산 10월 16일, 내장산은 10월 24일쯤에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단풍 절정기는 산의 80%가 붉게 물들 때로 보통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시작하는데요. 설악산은 10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산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월 말에, 내장산 등 남부지방은 11월 초쯤 화려한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산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지난 주말 가을 폭우까지 쏟아져서 올해 단풍색이 예년만큼 고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어제 저녁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승선원들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하철 8호선 구리역에선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30분 동안 갇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태롭게 출렁이는 어선의 갑판을 시뻘건 불꽃이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연신 쏘아대는 물대포로는 역부족일 정도로 매섭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앞바다를 지나던 15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6명은 다행히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옆에선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줄이어 승강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제 오후 지하철 8호선 구리역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객 7명이 30분 동안 갇혀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4층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6명이 한밤중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현관에 세워둔 전기 스쿠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쓰레기 풍선 120여 개를 날려보냈다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저급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세용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군 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 개로 식별됐고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크게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을 목격했다는 사진과 영상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의 제보로 들어온 영상을 보면 인천공항 위로 쓰레기 풍선이 떠 있고 활주로에 잔해물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에서는 한때 항공기 입착륙이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하늘에 흰색 둥근 물체가 찍힌 사진과 함께 쓰레기 풍선과 관련된 제보가 오전 시간대에 계속해서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에 오늘 저녁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엿새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예고 시한까지 집중적으로 순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 지난 18일입니다. 작성자는 23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야탐역 인근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분당에 있는 병원의 지도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고 야탐역 일대 순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또다시 경찰의 추적을 비웃는 듯한 게시글이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경찰차가 오는 등 자신을 찾으려 노력한다며 지금도 야탐역에 있으니 열심히 찾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 특정을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동대를 추가로 배치받아 야탐역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해병대 전우회 등과 함께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독대 여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답보 상태에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내일 만찬에서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이 만찬인데 이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만찬 독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요청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여야의장 협의체를 포함해 산적한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최근 동반부진한 당정 지지율의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지 당정 화합을 강조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낼 만한 정도의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만찮은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식사만 하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독대가 이뤄진다면 한 대표는 2025년 정원 조정 문제에 대통령실에 보다 유연한 태도 변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독대를 계기로 의정 갈등 해결에 용산이 힘을 실어주길 내심 바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다만 이 모든 건 독대가 성사됐을 거란 가정이 붙는데 일각에선 요청 단계부터 언론에 새어나간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만큼 부정적인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를 거부한다면 한 대표와 대통령 모두에게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협회장을 면담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자리에선 정부를 제외한 여야 의만이라도 협의체를 내놔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남 연광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일방통행으로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며 국민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만찬이 성과 없이 배만 채우는 자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의료 대란을 해결한 성과를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도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죠. 네, 내일 민주당은 당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 뒤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그간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내는 등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내일 주자로 나서는 이소영, 임광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각각 유예와 시행 의견을 내세우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중과세, 미미한 세수 확보 기능 등을 문제 삼으며 단순 유예가 아닌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하고 나서 이제 재설계해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번에 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 놓고 임 의원은 금투세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란 건 과도한 공포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금투세 폐지 의견을 띄운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금투세 토론을 두고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뺐다고 지적하며 국가 배득함 놀이를 하지 말고 폐지로 당론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 국가론을 두고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에선 임 전 실장 개인 의견으로 일축하는 등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 별도로 공식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일은 헌법 전문에도 기록된 헌법 정신이라며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당 관계자 역시 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도발적 질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임 전 실장의 이국가론을 두고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을 하자는 얘기냐며 정확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주장과 일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은 물론 경제, 과학 분야 등에서 전방위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전 최종 수주 계약을 위해서 정부가 그야말로 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현장 가보시니까요.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뭐 짧은 이틀간의 기간이었지만은 대통령, 총리, 상원, 의장 그리고 이제 두코바니 주변에 있는 이게 그 주의 주지사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비즈니스 포럼과 또 펄젠의 산업시장 협차를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 만났는데 뭐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한국과 그 원전 체결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해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네, 최종 계약 가능성은 좀 높아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종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어떤 의미일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유럽 시장에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UAE에 또 원전을 우리가 수출을 했고 이번에 이제 유럽의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청신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 글로벌하게 사실은 그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이거든요.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으로 118개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뭐 1000조를 훌쩍 넘는 방대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은 그러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가장 저희가 눈여겨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24조 원의 어떤 경제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네, 일단은 뭐 건설 수주액만 24조인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뿐만 아니라 전주기라 하면은 이제 뭐 설계라든지 시공도 포함되고 완료 후에 어떤 정비를 비롯한 어떤 운영 능력, 그다음에 주기적인 계속적인 핵 연료 공급, 또 방패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방위에 걸쳐서 원전은 계속적인 어떤 그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런 원전 전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이뤘고 또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24조 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원전 전주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창이고요. 물론 한국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체코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어떤 협력 그리고 경제 발전에 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제 끝에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체코가 한국에 그러니까 현지 기업의 한 60% 정도 어떤 현지 기업들 건설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합의금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한국으로 떨어질 만한 그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세요? 그 뭐 두 가지 문제는 아직 최종 그 결정이 된 게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체코의 어떤 현지화 비율이 60%다는 것은 순수히 아까 말씀대로 건설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 외에 전주기를 통해서 많은 이득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 60%라고 하는 그 현지화 비율도 사실은 한국 기업이 참여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두산 스코다 같은 경우에 터빈을 하지 않습니까? 현지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득 조치는 한국 기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관계 문제도 이 문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제 기업 간의 협의뿐만 아니고 양국 정부에서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는데 그중에서 원전 협력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 정부가 각 기업들끼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서로 윈윈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범야권에서는 또 이제 의혹의 시선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조원대 지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거는 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체코 스스로도 이번에 덤핑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예. 한국의 소위 말해서 온타임 온버짓 그러니까 기간과 예산에 항상 맞춰서 한국이 30여 개 원전을 했던 경험을 높여서 한 것이라고 예.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뭐 체코 현지 대사를 비롯해서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한순 사장을 지내신 분이 덤핑한 게 있을 수 없다. 이게 국내 단가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예. 이미 국내에서 했던 가격대로 한 거다.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춘 건 아니다. 예, 그대로 한 거고 그 거죠. 덤핑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탈원전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이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에 개척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체코 원전 수주가 그만큼 중요한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 성명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한 체코 수교 35주년이고요. 2015년도에 양국이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을 했으니까 10주년 되는 기간이죠. 네. 그걸 기회로 해서 또 원전 수주를 기회로 해서 전방위적인 글로벌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까지 이번에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체코의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체코와의 뭐 파트너십도 한 단계 또 강화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북한 동향에 대해서도 좀 네,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이러다가 진짜 대선 전에서 핵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핵실험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북한이 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은 김정은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군사 기술적으로도 핵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차례 핵심은 필요하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실 변함이 없고요. 실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잃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잃는 게를 상쇄할 만한 얻는 게 있을, 즉 전략적으로 유리점이 있을 때는 핵실험을 할 텐데 미 대선 전후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고요. 그 외에 최근에 특이 동향이 9월 12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걸 왜 공개했느냐?
좀 멀어져가는 국제적인 관심, 북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서 예. 아마도 미 대선 전후에서 그들의 어떤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농축 우라늄 시설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예컨대 뭐 영변 뭐 폐연료봉을 추출한다든지 다른 이런 또 행위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시킬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핵실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지금 계속 부각할 텐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핵실험도 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일이 이제 3국 연내에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뭐 지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매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작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뭐 하는데 방점을 두고 삼국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네.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만남, 정상 만남이 미 대선 전이냐 후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일정을 잡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다자회의 계기에 하느냐 아니면 별도 하느냐 이것도 또 영향을 끼치고요. 또 일본도 당장 이제 총리 선거가 있고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막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한미일이 공감하는 일정에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제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북핵 공조나 대응책에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들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 삼각 공조는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의 정치 변화, 특히 리더십 변화와 상관없이 한미일 일단 안미일 그 협력에 대해서는 뭐 삼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공동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에 관련된 문제 역시도 한미일이 안보 협력의 틀 위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코 공식 방문 수행하고 오신 신원식 실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종 계약 소식도 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 충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논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농작물 피해가 큰 곳에 나와 있죠.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이곳 하우스 농가에는 침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보시면은 발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데요.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겁니다. 옆에 있는 상추들을 보시면은 흙을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충남 논산에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많은 비가 쏟아진 논산 지역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이곳 하우스 일대가 전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데요. 하우스가 물에 잠기면 농작물들이 뿌리부터 썩어가는데 이 침수 피해를 입은 오이 농가에선 오이 하나라도 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조기에 수확하는 농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에선 지난 7월 장마에 이어 이번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애지중지 키운 멜론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기도 했습니다. 하우스 내부에는 물이 아직도 다 빠지지 않으면서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구를 한다고 해도 다른 대체 작물도 준비돼 있지 않아 사실상 올해 농사는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산시는 오늘부터 정확한 농작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추후 복구 인력 투입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23만 명,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면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0년 뒤쯤인 2072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세계 3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하면 일본이 대표적인데 앞으로는 일본이 부러울 지경인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를 비교한 장래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0.72명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50년 뒤쯤인 2072년에는 1.08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지만 1.04명으로 예상되는 도시국가 마카오에 이어 밑에서 두 번째로 더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기가 16만 명에 불과해서 전 세계 출생아의 0.1%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1970년 대비 6배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더 급속히 늘 전망입니다. 올해 19.2%에서 2072년에 47.7%에 이를 전망입니다. 58.5%인 홍콩, 50.8%인 남미 푸에르토리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령자 비중이 많게 됩니다. 현재 29.8%로 우리보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36.9%로 우리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세계 평균은 20.3%입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 102억 2천만 명으로 계속 늘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세계 29위 수준에서 59위로 처지면서 전 세계 인구의 0.4%로 줄게 됩니다. 북한 인구도 함께 줄어서 남북한 합친 인구가 올해 7,8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5,900만 명, 0.6%로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긴 폭염 탓에 배추 가격이 더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폭이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YTN에 출연한 전문가는 폭염으로 인해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면서 김장철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폭염 때문입니다. 근데 날씨 때문에 사실 생육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급량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재배 면적이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어서 아마 김장철에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세가 안정화될 수 이제 있겠지만 아무래도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0월 중순까지는 여전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물가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간편식 품질을 높이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주방에서 방금 만든 볶음밥과 탕수육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즉석조리 식품으로 뷔페처럼 가짓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신선식품들이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즉석조리식품 판매대로 바뀌었는데 2030 세대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요리했을 때는 재료를 하나하나 사야 돼서 남는 게 더 많아가지고 간편식을 좀 많이 요즘 찾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훨씬 싸가지고. 바쁘게 나갈 때라든가 급하게 뭐 음식 먹고 나갈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간편하게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고물가의 간편식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유통업체들은 편의성을 넘어 맛과 품질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냉동 밀키트 매출이 한 달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와 협업해 가정 간편식 제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편식의 대명사인 편의점 업체의 경우 도시락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반찬에 냉동육 대신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 즉 시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 간편식 시장도 프리미엄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와 보시죠. 네, 독대합시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만찬 전에 독대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상황 봐서 O도 X도 아닌 그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한 대표 측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밥만 먹고 사진만 찍으면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보통 만나자 그랬는데 상황 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네. 만나자입니까? 안 된답니까? 상황을 보자라고 하는 말은 예. 일단은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이래서 마음에 들면은 그래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만날까? 그래 나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 봐서는 우리 상황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좀 내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집권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참 슬픈 일이에요.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해야 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도 국정 운영이 정상화가 될까 말까 할 텐데 지금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가 설사 그게 대변인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독대하자고 했다는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그걸 불쾌할 일인가 싶어요. 저는 독대라는 말에 좀 무거울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거잖아요. 대통령님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지금 국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 그러면 그럽시다. 따로 할 얘기가 맞나 보네. 하고 만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정이 한가합니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상황 봐서 하자. 독대 거절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직 모릅니까? 독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뜻 그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을 하시고 오시자마자 또 그 중간 요즘에 이 국내 정치 이슈가 불거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의 성과 같은 것이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지기도 전에 이 이슈로 인해서 그 뉴스가 덮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두 분이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독대를 하게 되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해보자는 게 한동훈 대표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반대를 안 할 거예요. 다만 이 독대 요청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다는 거, 그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독대 할지 말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동훈 대표도 마음의 준비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에는 나올까요, 가부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두 분이 따로 뵙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걸 조정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기에는 좀 어렵게 보이고요. 그 후에 만찬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도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후에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찬 때는 아니고 다른 날짜 뭐 잡아서. 만찬 직후가 될 수도 있는 직후요? 거고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독대하자라고 요청한 것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요. 저는 이제 독대 요청을 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만찬에서 뭐 독대한다? 저는 반찬보다도 어떤 독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실무적인 비즈니스 어떤 이 회의로서 독대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독대를 한다가 아니고 독대 요청했다는 게 언론에 나온 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독대를 한 게 맞고 그게 잘 안 되면은 물밑으로 해야죠. 이게 뭐 요청했다가 이게 어떻게 먼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독대할 마음이 용산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물밑에 해봐도 안 되니까 압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는 아마 한 대표 쪽에서 했을 그쪽이지 것이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굉장히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 같아요. 저 용산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독대를 그러면 난 싫어 라고 안 하기도 못하고 독대 했는데 야 너 왜 그걸 갖다 언론에 흘렸냐 뭐 이런 얘기나 나올 것 같지. 네, 윤상현 의원의 지적은 이겁니다. 독대를 요청했으면 했지 이게 왜 언론에 나왔냐 이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상현 의원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번개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저녁에 전화하셔가지고 번개 자리에서 식사도 하셨던 분이 그 언론에 나온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이거를 지금 국정 운영이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은 집권여당 대표가 언론에 흘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안 만나주니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2번이나 따로 만났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를 왜 안 만나죠? 근데 집권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서 그게 비즈니스든 개인적 관계든 지금 의료대란 부분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논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럼 따로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 잠깐 들어오셔. 내가 시간이 되니까 저녁에 번개합시다. 해도 되잖아요. 예. 예전에 권선대 의원한테 체리 따봉 날리던 그 텔레그램 원활한 소통력으로 예. 대통령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언론에 나왔냐 안 나왔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 비극이에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인다? 그렇게 지금 녹록한 상황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더 폼 넓은 자세로 그 독대가 다소 언론에 나온 것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예. 여당 대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예. 그러면 날짜를 한번 잡읍시다. 아니면 만찬 이후에 이 따로 만나는 자리를 하겠다. 그 정도 밝혀주면 예. 아무 일도 아닌 거를 지금 괜한 자존심 싸움을 하고 혹시 있는 윤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깜짝 독대를 하려고 했는데 좀 김을 뺐다. 그래서 섭섭한 것 아닐까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당 대표면 수시로 만나는데 뭘 깜짝 독대입니까? 수시로 더 만나고 소통해야 되는데 저는 예. 이런 상황이 참 국민들이 답답해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독대 요청을 누가 흘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린 겁니까? 누가 흘린 겁니까? 글쎄, 보도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적어도 지도부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보도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저도 이게 보도가 안 됐으면 좀 더 매끄럽게 혹시 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독대 여부가. 그런데 이게 나감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또 다른 잡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그 점은 좀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독대를 하자는 거는 다른 사람 없이 둘이 있을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번에 만찬을 통해서 적어도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진정시키고 궁극적으로 해결까지 가는 그 로드맵을 조금 더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예.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이 좀 다르고 당 입장도 다르고 요 상황을 두 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조금 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서로 이렇게 둘이 있으면 둘만 좀 얘기하게 쉽으니까. 되면 더 예.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아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독대에 대한 요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두 분이 뭐 단독이든 어쨌든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확실히 있는 거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사실상의 뭐 독대 압박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 그 마음속에 메모지 안에 물론 여야의 정협의체 얘기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예. 이제 이 시계가 의료대란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겠지만 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 거부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돌아왔을 때 여당 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예. 대해서는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대표가 지금 목맬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목을 매야 되는데 반대로 여당 대표가 걱정을 통해서 독대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좀 하려면은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어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거부하고 밀어붙이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뭉개겠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에 보면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는 지금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에 반영되는 것들이 이 독대 논란을 가지고 지금 갈등인데 저런 얘기해놓고 왜 독대하자 그러냐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 그건 그거죠. 사실 민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쓴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나오고 있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 언론 인터뷰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니 뭐 약화되는 것 아니냐 당정 관계가 이랬더니 이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되나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명품백 관련 발언으로 대통령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는 세상에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좀 그래도 화해하고 싶다 이런 의지는 또 드러냈어요. 저게 핵심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없다는 말.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 뭐냐? 결국은 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강 얘기가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민심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가 좀 다르게 간다고 당에서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다시 돌려서 민심과 같이 가게끔 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마치 당정 갈등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화해든 독대든 하려면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출국길과 귀국길 한동훈 대표와의 악수를 보면 좀 냉랭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일단 출국 인사 장면이죠. 한동훈 대표 환송을 나왔는데 저렇게 짧게 악수하고 추경호 대표는 어깨 툭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면 짧게 악수하고 원내대표에게는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 좀 대비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국 인사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도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요. 네, 내려와서 이상민 장관하고 악수를 하면서 무엇인가 길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였다고 이제 추정은 해보지만 이렇게 이제 긴 얘기를 나눈 다음 한동훈 대표 2초 인사, 2초 이렇게 짧게 악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냉랭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이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라든지 정치인, 사람의 어떤 그 메시지라는 것은 꼭 입으로 안 나와도 행동 제스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좀 의식하면서 하는 거겠죠? 많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순간 사진을 봤을 때는 대통령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순간도 저는 레이저까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째려보는 순간들을 봤는데 이 기준점이라는 걸 봐야 돼요. 한동훈 대표라는 존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눈에도 너도 안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관에 임명하고 여러 가지 이 우리 한동훈 장관 이런 표현까지 썼던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는 굉장히 냉랭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지금 순방 출국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귀국 인사도 똑같습니다. 악수 한 번 하고 지나치는데 최소한 보통 그런 거예요. 말도 섞이시거나 몸에 손을 대기도 싫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녹록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국민의힘의 대표들이라든지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만 전달받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구기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팽팽한 긴장감은 쉽사리 수그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뭐 윤 대통령 눈에 레이저까지 보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번 봤습니다. 저는 레이저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악수 장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용기 의원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국면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니까 뭐 5만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뭐 그 어깨를 치거나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했으면 과연 그럼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해석이 또 나아졌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친한 척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뭐 불필요한 해석이 낳지 않도록 그냥 악수를 한 것 같고요. 뭐 만찬 회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그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등 좀 두드려 주지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짧게 악수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저런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대승적으로 악수도 좀 길게 하고 등 한번 두들겨 줬으면 이렇게 윤한 갈등 우리가 오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정도 악수 보도가 나오면 어깨 한번 좀 툭툭 쳐줄 만한데 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법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악수를 몇 번 하고 어깨를 두드린 게 아니라 두 분이 만나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만찬 과정, 뭐 독대 여부도 뭐 중요하고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당과 용산 대통령실 간의 관계가 안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식하시게 된 이 상황이 좀 불편하죠, 많이. 근데 이것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일 만찬 또는 뭐 독대 이런 일이 꼭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독대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누가 좀 이게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대 여부에 대해서요. 글쎄요, 지금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용산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 사이에서 이 독대 관련해서 좀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누가 중재하는 거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죠. 당과 정부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자리, 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자리가 있으려고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상황 봐서 하겠다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오늘 하루 좀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누가 역겹다는 걸까요? 글 함께 보시죠. 김민석 최고위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역겹다. 이낙연 잔당들 모두 정계 은퇴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11월을 기다리면서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아마도 이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의 거짓말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이다. 개딸의 겁박을 걷어차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은 개그 수준의 세계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역겹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동원한 건 왜 그런 걸까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께서 거의 조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주를 퍼부은 부분에 있어서의 뭐 주는 대로 돌려받은 거는 같은데 김민석 최고가 굳이 새로운 미래에 저렇게 역겹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 새로운 미래라는 게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비견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역겹다.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잔당들은 정계 은퇴를 해라. 그냥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미지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당, 역겹다, 그다음에 정계 은퇴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오랫동안 어떤 갈등을 겪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대권 행보로 갔을 때는 진보 진영 내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땐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이 과하게 특히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김민석 의원께서 굳이 저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계 은퇴해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대항마들이 뭐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견제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주당의 또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야권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또 이 지지층의 어떤 분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당세로 보자면 전병헌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미래민주당 비교가 안 되죠. 원내 의석도 없고. 그러나
원래 민주당을 쭉 지켜왔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칫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때 야권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밖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민주당 안에도 많이 계세요.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로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자충수라고 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18년 동안 원외에서 있는 동안에 벌여왔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전병헌 대표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과연 민주당의 정통성에 얼마나 부합하는 행동이었는가 이것을 보자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과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사실은 이것은 법리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법정 일종의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어서 그냥 검찰이 워낙 그렇게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예상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 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씀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당장 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 왜곡죄요. 그러니까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기소하면 처벌하겠다. 네. 이걸 법 왜곡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법안의 내용대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왜곡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럼 누가 판단을 하는 거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독일에 이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차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법 왜곡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은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그게 탄핵이 기각이 되면 민주당의 그 탄핵 주도했던 분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누구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들의 정파성만 강조하고 본인들만 옳다는 그런 생각을 법의 영역에까지 갖고 와서 입법 활동을 하겠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그것이 법안으로 성안이 되지 않잖아요. 이 법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예. 민주당의 정치 공세의 하나의 고리일 뿐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도 지금 탄핵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또 탄핵 리스트 검사들이 있고 이번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검사도 그런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 보도에는 검사 탄핵 그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핵 자체도요. 탄핵 요건이 갖춰야만 탄핵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탄핵의 요건, 탄핵에 이를 만한 어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보면은
검찰 구형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보다 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됐으면 좋겠다. 또 무죄로 확신하지 않는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가 어디까지 좀 한정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공조를 해왔는데 이제 10월을 앞두고 호남 혈투 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남 영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더불어민주당 이번 2기 소위 이재명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 후의 첫 선거라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게 매우 의미가 크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의미도 크고 물론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의미가 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전국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지도부가 좀 단단하게 뭉쳐서 나가려면 이 선거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한준호 의원님의 우리 최고위원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영광으로 보내실래? 지나가다 또 조국 대표님 만날 것 같다. 만나야지. 원래 지민 비조하기로 했는데. 네, 실제 그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파란색 점퍼를 입다 보니까 똑같아요. 후보 간의 이 차별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오늘 자주 지역에서 입는 옷이고 제 이름표도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옷인데요. 요것만 제가 좀 따로 파가지고 붙인 겁니다. 영광에 연고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서 전화 좀 꼭 좀 해주세요. 영광 자체의 선거운동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출향 인사, 그러니까 출향 인사들의 여론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별로 그렇게 큰 선거도 아니니까 이번에는 뭐 다른 선택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 상징성이 너무 크다. 네, 10월 재보선 전남 영광 선거에서 이게 뭐 판이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 조국 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표도 나 조국한테 밀릴 수 없다 이런 의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밀리면 안 되죠. 예.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서 비례 득표율을 보면 호남에서 조국 신당이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어 정말 영광이나 곡성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밀린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본인이 호남이라는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에서도 기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리더십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가 단순히 군수 한 군데 두 군데 선거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저 화면 저는 안 나가는 게 훨씬 이재명 대표가 나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사장 앞에 불려나온 직원처럼 한준호 의원이 그래도 재선의 최고위원인데 보신 분들은 다 느끼지 않겠어요? 최고위원 정도가 당대표와 하는 대화의 과정이 저 정도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진짜 이름만 민주당인 겁니다. 곡성 또는 영광 그쪽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조국 대표는 달려가서 월세살이 하면서까지 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두 분이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오래전 사진까지 올리면서 우리 이간질하지 말아라 친하다 이렇게 또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영광 곡성 특히 전남이죠.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텃밭인 것이고 큰 이변이 없으면 민주당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불을 지피려면 작은 불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불씨 같은 역할이 지금 영광군수 선거라고 지금 조국혁신당 보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와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링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갈라서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양립하면서 가는 부분이고요. 혈투는 아닙니까? 네? 혈투는 아니에요? 혈투가 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영광군수나 이 곡성군수 이걸 가지고 혈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자존심 싸움은 될 수 있다. 아, 자존심 싸움. 네, 그리고 이제 좀 덧붙이면 한준호 최고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그렇게 이제 조금 뭐 좀 어색하게 뭐 지시 듣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들은 그 오해할 수는 있으나 한준호 원래 의원 자체가 내려 좀 이렇게 좀 시니컬하고 좀 샤이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원래 뭐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억압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준호 의원 마음은 한준호 의원만 아는 거니까 두 분의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 어떤 태도였는지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학의 교양 수업에서 방위사업청이 주최하는 창업경진대회 설명회가 열렸는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학생들을 촬영해 홍보 영상에 활용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출석을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 했고요. 영상 촬영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화여대 졸업생인 A씨는 마지막 학기였던 지난 5월 한 교양 수업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국방기술 활용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로 대체되는데 강의실 앞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이미 동의한다고 표시돼 있었고 수업에 출석하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을 촬영까지 한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쓰고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지각 처리되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제 불편해서 이제 촬영 불편해서 나온 친구들은 아예 결석 처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얼마 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명회 홍보 영상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어디에 쓸 건지 사전에 설명조차 듣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 사진 찍혀서 그때 설마 N번방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범죄나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모자이크도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누가 어디서 캡처해서 이상한 용도로 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저는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고 방위사업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 모습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주최한 업체 측에서는 뒤늦게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짧게 활용됐지만 학생들의 우려에 따라 영상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건 참석자 확인과 이수증 발급 등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방위사업청과 업체는 물론 담당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수업을 기획하고 주관하면서도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수업 장면 동영상의 노출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또 비전임 강사, 시간 강사인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규정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에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했지만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지만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시각과 안일한 대응이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두바이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하루 병원비만 1,500만 원이 청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두고 고객과 여행사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여행사를 통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난 김광준 씨. 매일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하루는 호텔에서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침에 그 관광 일정은 다 소화를 했어요. 다 이제 따라다니고 뭐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 가이드가 이제 오더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그러다 가이드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행사에선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무려 1,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뭐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험을 너네들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줘도 되고 했더니 안 된대. 일단 내가 먼저 내야 된대요. 김 씨는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야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 보험 한도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은 꼼짝없이 자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병원에서는 2달가량 쉬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나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여행사는 나이가 많은 고객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이드가 현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가 안전사고나 질병이 악화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는 고객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가 고객들의 병원 진료에 대비해서 진료 비용이라든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고객과 병원 사이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상의를 했는지가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게 이제 보여야 되고, 여행사에서 뭐 자꾸 이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해외로 장기 여행을 갈 땐 상해보험 한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현지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확실하게 여행사와 협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우리나라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인사들이 내일 대거 여의도로 소환됩니다. 감독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보자는 국회 부름에 따른 건데 홍명보 입장에선 여러 의혹을 떨쳐내고 동력을 얻어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대표팀이 소집되고 월드컵 예선까지 치렀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은 차갑습니다. 싸늘한 팬심은 급기야 선수들 멘탈까지 흔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죠. 여론 흐름에 따라 조금씩 거들던 정치권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축구계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하나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이 출석하는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축구협회 안팎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사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이 정치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 선임 절차를 이끌다가 돌연 사퇴했던 정혜성 전 위원장 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부 제보를 받았다는 선전포고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기댄 국회가 고성과 막말로 보여주기식에 머문다면 이른바 선동열 국감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인 문체부의 감사와 맞물려 축구협회와 홍명보호는 코너에 몰렸지만 반대로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안세영 폭로에서 협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으로 흘러간 배드민턴협회 논란도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식품 거래액이 증가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 7,8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역대 최고 성장세로 주요 상품군 가운데서도 성장률이 가장 높아 올해 연간 온라인 매출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데다 외식 물가가 높은 탓에 집밥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일 연천군의 한 농장에서 염소 1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했다는 임상 수의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 예찰과 부검을 해 보툴리즘으로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염소 보툴리즘을 진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균이 생산한 독소를 동물이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먹었을 때 감염되는 중독증으로 전염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어렵습니다. 해당 농장은 염소 24마리를 사육 중인데 이번에 12마리가 단 이틀 만에 폐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뽑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오늘 오전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송 교수는 특조위의 출발이 늦어진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참사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기관 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과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길이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혜 전 재판관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수치가 높을 때 치매 위험이 크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것뿐 아니라 심하게 변하는 경우에도 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병률만 해도 10%대이고 2022년 기준으로 노인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혈당과 고혈압이 대표적인 치매 위험 인자로 알려져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혈당과 혈압의 변동성도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질병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이 심하게 변할수록 뇌 손상을 의미하는 백질 변성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더 많이 축적됐습니다. 혈압이 크게 변하는 경우도 치매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신경세포를 죽이는 주요 원인인 타우가 뇌에 더 많이 쌓였고 뇌 해마 위축도 심해졌습니다. 혈당과 혈압의 수치뿐만 아니라 변화가 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혈압약을 상태가 좋으면 복용을 안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다시 또 복용을 하고 하는 이렇게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서 특히 많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전문가들은 혈당과 혈압의 평균값이 안정적이라고 마음을 놓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매 위험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 2대가 빠졌죠. 잦아지는 땅꺼짐 사고, 그 원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부산 사상구에서 있었던 네. 땅꺼짐 사고인데 화면부터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뭐 크고 작게 많이 나는데 이번 사고는 트럭이 2대가 그냥 빠질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상당히 네네.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지하 개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예. 지하 건물 지금은 지하 한 2, 3층까지 하니까 20m 정도 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그 싱크홀 같은 게 많이 발생. 여기도 보시면 저기 딱 그림 보시면은 벌써 공사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게 바로 지하철 공사 현장이거든요. 아, 지하철 공사 현장. 네네. 예. 그 연결돼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지하철 공사 현장이 지금 뭐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럼 지하철 공사 현장이라고 해서 주변이 다 위험한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아는데 공사를 예. 그 지질에 맞게끔 토목 공사를 하면 되는데 예. 그걸 잘 못하기 주가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가 공사장 옆에는 저렇게 싱크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뭐냐면 비용을 제대로 안 주고 예. 안전에 대한 예. 그 공사 비용을 공사 기간을 짧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토목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좀 사례별로 접근을 해보면 네네. 부산 사상구에서 있었던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저렇게 규모가 큰 땅꺼짐은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나요? 주변에 토목공사하고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규모가 예. 큰 것들은. 예.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연희동도 있거든요. 연희동도 8월 29일인데 거기도 땅 속에 12m 깊이에서 또 터널 공사가 하나 있었고요. 3m짜리가요. 예, 예. 배수 터널이. 그리고 여의도 교통섬들은 이런 거 작은 것들은 뭐 저 큰 그런 것들도 토목공사인데 주로 이렇게 보면 그 노관로에서 되는 것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한 2m 깊이밖에 안 되고. 예. 네. 예를 들어 지난 21일에 분당 카페 거리에서 있었던 땅꺼짐은 인도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것도 노관로 같은 건데요. 노후 제가 관로요? 거기는 못 가봤지만 예. 규모가 작은 것들은 노후관로, 관로들이 상하수도 관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지표면에서 한 2m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후되면은 이음매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어나가지고 흙이 쏠려 내려가면서 그 동공이 생겨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규모가 크게 자라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은 규모가 조그맣게 되면 이미 싱크홀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은 밑에서 생겨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예. 저게 조그만 그렇게까지 갑자기 저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사상구에 있었던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네, 볼 수 땅 있는 밑에 거예요? 토목공사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동공이 생기면 동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동공이. 그래서 가까이 올라오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큰 게 갑자기 이렇게 노후관로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다릅니다 규모가. 예. 대형 땅꺼짐은 주로 이제 주변에서 토목공사가 일어나는 네네. 경우에 저런 대형 땅꺼짐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동공이 올라오기까지의 전조 증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연희동에서도 3개월 전에 이렇게 뭐 GPI라고 그러고 한 2m까지 보는 엑스레이 같은 거 장비를 봤는데 못 예. 봤거든요. 예. 그게 저기 그림 보는 게 나옵니다. 예.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땅 속에 벌써 이제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 전에 보시면은 예. 동공이 생기는데 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 왼쪽에는 동공 땅 속에 생기면은 이게 예. 올라오거든요. 예. 올라오는데 위가 느슨합니다. 그래서 아. 금방 이렇게 뭐 집 탐사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이게 예. 싱크홀은 동공이 있어야 돼요. 동공이 깊은 데서 생기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싱크홀이. 어느 정도 지표면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공이 왼쪽 시작해서 올라오고 올라오는 있는 겁니다. 시작해서. 예. 왼쪽에서 이제 토목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면은 예. 동공이 지표면에서 깊을 때는 아무리 커도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약하니까 흙이 잠깐 무너지거든요. 천장이 무너져서 잠깐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천장이 지표면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게 저 싱크홀이 세 번째 그 상황이 지금 싱크홀 상황인 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면서 동공이 생기면 천장이 무너지거든요. 예. 뭐 자꾸만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 애초에 그 동공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토목공사하면서요. 거기 차수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차수공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 물이 굴러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흙이 전 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에서 동공이 그 주변에 생겨가지고 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저 그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저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반이 예. 그러니까 안반이 괜찮으면 단단하면은 동공이 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데 주변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 우리가 서울의 송파구 석촌동에 지하 차도가 있었거든요. 예. 동공이 생겼는데 예. 싱크홀이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하 차도 밑에 싱크홀이 큰 게 생겼는데 예. 동공이 생겼는데 예. 그 차도가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도로가. 그랬군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게 튼튼하게 받쳐주면은 싱크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아스팔트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예, 거죠. 싱크홀의 요건이 동공이 생기는 것 네, 그것과 집안의 그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네네. 거군요. 그 집안의 특성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사상구나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좀 약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매립 건가요? 지역들입니다 주로. 매립 지역이요? 네, 매립 지역이거나 또 안반이라도 예. 안반이 빠지더라도 그게 위에 있는 흙이 또 같이 쏠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반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매립 지역도 되지만은 그 지질의 특성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질이요. 네, 지질이 그 어느 지역이 지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산을 볼 때요. 산이 있고 이렇게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을 개발하면은 산사태가 나는 거고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평지를 개발하면 싱크홀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사태하고 싱크홀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지질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거거든요. 예. 할 때
그 지질에 맞는 지형이나 지질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토목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 속을 제대로 알고 공사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신데 네. 땅 속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에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대도시에 땅속 지질 3차원적인 땅속의 정밀한 지질 공학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 지도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땅 위에서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네네. 땅 아래서도 필요한 거다. 네네, 예. 저게 내비게이션인 저게 땅속 저거 지도인데요. 보면, 예. 제가 외국에서는 1980년도부터 이 땅속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예. 땅속 지질 공학 지도가. 예. 그래서 제가 82년도에 제 석사학위 논문 영국에서 그 땅속 지질도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제가 98년도에 저 서울의 땅속 지도를 만든 건데요. 한 10,000개 정도를 시추 조사를 한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아주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제일 처음이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지하수위 분포를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땅속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서울 전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땅속에 흙이 얼마나 있는가도 나타나주고 예. 저기 흙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를 만들면 되는데 저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하 터파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터파이 공사할 때 그 면이 잘 보입니다. 그 면에 보면 안반에서 전리와 단층 같은 것들이 3차원적으로 지질 전문가들이 재가지고 예. 그 자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GTX 같은 것도 지하 60m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하 100m까지 예. 땅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질을 그러한 지질 정밀한 3차원 예. 지질도를 만들면은 저희가 그거를 사고를 미연에 막고 사고 나더라도 원인은 제대로 규명할 수 있고 예. 앞으로 대처가 제대로 돼 있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고 나면은 거의 뭐 노 관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땅 속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네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뭐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저는 또 걱정이 네. 사상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 그 주변은 안전한 건지 거기 지나다녀도 되는 건 좀 걱정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볼 때 보면은 예. 거기 사전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지나가는 사람 찾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연희동에서 꿀렁꿀렁하는 거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쳐요. 거의 다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예. 저런 것들은 그냥 뭐 임시적으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재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지금 재난관리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거든요. 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민방위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 민방위 조직이. 예. 민방위 조직에서 전쟁만 하는데 사실 재난도 전쟁의 하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도록 24시간 평소에 그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연희동 사고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고 차량이 빠지기 전에 앞차가 이제 지나갈 때 네네. 차량의 그 도로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저희가 이제 도로 운행을 하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좀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뭐 볼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보기가 저희도 지나갈 때 보면 물론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의 땅 밑에서 터널 공사하는 것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예. 저 울렁울렁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의원도 13분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예. 자기가 직접 막았어야죠. 근데 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막을 수 있도록 즉 골든타임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 근데 인명피해까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재난에 예방하고 어떤 응급대처권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조직을 좀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일단 뭐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네네. 해주셨는데 끝으로요. 일단은 지금 이 땅 꺼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대처 이런 긴급 대처 네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거든요.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금방 우리가 이제 응급대책은 흙을 금방 메워버리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도 예. 메우면은 금방 위에서부터 메워버립니다. 예. 근데 보통 다질 때 예. 밑에서 쭉 닫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또 한 번 위에서부터만 흙 넣고 다져버리면 밑에가 또 빕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또 그래 또 치마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동공이 계속 네네. 그리고 또 잔존한다는 치마가 말씀이시죠? 짙은 거는 도마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구도 원인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노후관로라 그러면 책임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앞으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 연희동도 보면은 GPR로 또 한다 그러거든요. 그 레이저로 한다고요. 예, 예. 2m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원인이 아니라 밑에 지금 터널이라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럼 벌써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원인을
피하지 마시고 예.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대로 밝혀가지고 그게 그래야만 앞으로 대책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사와 관련되는 거는 땅속 지질 공학 지도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제일 예. 시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미봉책이 아니라 땅속 깊은까지 근본적인 원인을 네네.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네.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00여 발의 로켓을 퍼부었고 이 중 일부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즉각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 수백 곳을 표적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부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고 병원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 전투 대비 태세도 강화하면서 북부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הנחתנו על חיזבאללה רצף של מכות שהוא לא דמיין. ואם חיזבאללה לא הבין את המסר, אני מבטיח לכם, הוא יבין את המסר. 통신장비 연쇄 폭발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더 강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لن توقفنا التهديدات ولا نخشى أخطر الاحتمالات ونحن مستعدون لمواجهة كل الاحتمالات العسكرية. 어느 때보다 전면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 미 백악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don't believe that escalating this military conflict is in their best interest. It's certainly not going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all those people that Prime Minister Netanyahu says he wants to be able to send back home. 이스라엘의 공격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권 대표 뉴스 네트워크인 알자지라 서한 지구 지국을 급습해 테러를 선동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며 45일간의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알자지라 방송을 하마스의 대변인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난 공원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볕이 무척 강해서 따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굉장히 선선해서 상쾌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공원에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출퇴근길에는 다소 쌀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낮에는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집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10도에서 15도의 큰 일교차가 예상되니까요.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릴 뿐 내륙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기온은 쑥쑥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7도, 대구 26도, 광주는 2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빗방울이 떨어지고 모레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